서울의 심장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호화로운 장소로 손꼽히는 그랜드 신라 호텔의 다이너스티 홀은 오늘 역사가 될 순간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다. 홀 안을 가득 채운 수천 송이의 백합과 장미가 뿜어내는 농밀한 향기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의 눈부신 빛과 뒤섞여 현실이 아닌 꿈속의 공간처럼 느껴지게 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들, 스크린을 장악하는 톱스타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쫓는 언론까지. 수백 명의 눈이 오직 한 곳, 순백에 버진 로드 끝에 마련된 단상을 향해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JX그룹의 최연소 회장, 강민혁이었다. 38배 나이에 대한민국 10대 그룹의 총수가 된 그는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 완벽하게 재단된 톰 포드 턱시도를 입은 그는 훤칠한 키와 조각 같은 외모로 단상 위에서조차 군림하는 듯한 아우라를 뿜어냈다. 그의 입계는 모든 것을 가졌다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 속에는 얼음장 같은 냉철함과 치밀한 계산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에게 오늘 이 결혼식은 사랑의 결실이 아닌 JX그룹의 제2막을 여는 거대한 비즈니스 계약의 서막이었다. 그의 곁에 선 신부는 태강그룹 윤 회장의 외동딸 윤서현이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오직 그녀만을 위해 제작했다는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한 자태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귀족적인 이목구비와 기품 있는 미소는 강민혁의 완벽한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었다. 두 사람의 결합은 단순한 남녀의 만남이 아니었다. 그것은 JX그룹의 신기술과 태강그룹의 막강한 자본이 만나는 대한민국 경제지도를 새로 그릴 거대한 M&A나 다름없었다. 주례를 맡은 원로 정치인의 목소리가 장엄하게 홀 안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상투적인 말들에 귀를 기울이는 척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두 가문의 결합이 가져올 이익과 손실에 대한 계산으로 복잡했다. 강민혁은 순간 지루함을 느꼈다. 그는 이런 위선적인 연극을 경멸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이 연극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윤서현을 향해 연습한 대로 다정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하얀 손을 잡은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제 신랑 강민혁 군은 신부 윤서현 양을 아내로 맞아 아까 주례사의 목소리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참나무로 만들어진 다이너스티 홀의 정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도 없이 스르르 열렸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두 주인공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홀 뒤편에 앉아있던 하객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버진 로드 입구에 서 있는 것은 웨딩드레스를 입은 화동도, 늦게 도착한 하객도 아니었다. 똑같은 디자인의 깔끔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은 10살 남짓의 쌍둥이 아이들이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아이들의 옷차림은 이곳의 눈부신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게 소박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아이들을 얕볼 수 없었다. 두 아이의 얼굴에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침착함과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 작은 두 쌍의 눈은 오직 한 사람, 단상 위에 강민혁만을 향해 있었다. 제호, 아이들은 누구지? 길을 잃었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자 경호를 책임지고 있던 최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무정의로 부하들에게 조용히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장 차림의 경호원 2명이 다가서자 남자아이가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이의 눈빛은 작지만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비켜주세요. 아빠를 만나러 왔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상하게도
홀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똑히 들렸다. 아빠라는 단어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정적을 갈랐다. 경호원들은 순간 당황하여 걸음을 멈췄다. 그 사이 두 아이는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왕을 아련하러 가는 사신처럼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 올라왔다. 하객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터주었다. 이제 모든 웅성거림이 멎고 홀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강민혁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기억을 아무리 뒤져봐도 저런 아이들을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스쳐 지나갔다. 경쟁사의 공작인가? 아니면 돈을 노린 파렴치한 사기극인가? 아이들은 마침내 단상 아래에 멈춰섰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된 그곳에서 남자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이 명확했다. 잠깐만요. 그 한마디에 주례사의 말도 연주되던 음악도 모두 멈췄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강민혁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강철처럼 차가웠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다. 꼬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지.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그의 말에 남자아이는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조롱에 가까웠다. 우리 부모님 중 한 분이 바로 당신 앞에 계신데요. 그때까지 조용히 오빠 옆에 서 있던 여자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이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강민혁을, 그의 옆에 선 채 하얗게 질려가는 윤서현을, 그리고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그 목소리는 아이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호하고 또렷했다. 강민혁 씨, 당신이 우리 아빠예요. 순간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윤서현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는 강민혁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여자아이는 들고 있던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쳐 보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가 미친 듯이 주민했다. 종이의 맨 위에는 선명한 고딕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 그리고 그 아래 복잡한 수치들과 함께 마지막 결론 부분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있었다. 비록 멀리서 정확한 내용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직감할 수 있었다. 99.99% 친자 관계 확률을 나타내는 그 숫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고와도 같았다. 폭탄이 터졌다. 강민혁의 완벽한 왕국, 그의 철옹성 같던 계획, 그의 눈부신 미래가 10살짜리 쌍둥이 아이들이 휘두른 얇은 종이 한 장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장 굴욕적인 순간을 역사에 새기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든 유전자 감식 결과 보고서는 사형 집행인의 선고문처럼 단상 위를 맴돌았다. 잠시 동안 시간은 흐름을 멈춘 듯 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은 마치 잘 짜인 연극 속 배우들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홀 안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수백 대의 카메라가 터뜨리는 기계적인 셔터 소리뿐이었다. 그 소리는 마치 강민혁의 완벽한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첫 번째 균열은 신부의 비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윤서현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비명이라기보다는 영혼이 찢기는 듯한 절규에 가까웠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고
공포와 굴욕으로 가득 찬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흔들렸다. 그녀는 강민혁의 팔을 미친 듯이 붙잡으며 흔들었다. 민혁 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아이들은 누구죠? 저건 뭐예요? 하지만 강민혁은 그녀에게 아무런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새하얀 분노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사기극. 그의 머릿속을 맴도는 단어는 오직 그것뿐이었다. 감히 누가 이 강민혁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에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흙탕물을 끼얹는단 말인가. 그의 이성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두뇌는 초고속으로 회전하며 이 상황을 타개할 최선의 방법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그림자가 작은 아이들을 집어삼킬 듯이 덮쳤고 그의 목소리는 시베리아의 겨울바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어디서 감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극을 벌여. 너희들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결혼식을 망친 대가를 아주 톡톡히 치르게 될 거다. 그의 살기 어린 협박에도 아이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오빠인 한솔이가 동생 한비의 앞을 막아서며 강민혁을 노려보았다. 10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깊은 경멸과 분노가 담긴 눈빛이었다. 사기극이 아니에요. 진실이지. 진실.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로 나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강민혁은 코웃음을 치며 경호 책임자인 최 팀장을 향해 턱짓을 했다. 최 팀장, 뭐 하나 당장 저 버러지 같은 것들을 끌어내. 그리고 저것들 배후에 누가 있는지 알아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 최 팀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10년 넘게 강민혁의 그림자 역할을 해오며 숱한 위기 상황을 처리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앞에서 아이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순간 JX그룹의 이미지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것이 뻔했다. 하지만 회장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짧게 고민하다가 최대한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 얼굴 근육을 풀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바로 그 순간 윤서연의 몸이 깃털처럼 허물어졌다. 극도의 충격과 몸열감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해버린 것이다. 서연 아가씨, 그녀의 가족들이 비명을 지르며 단상으로 달려나왔고 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더욱 격렬하게 플래시를 터뜨렸다. 강민혁은 쓰러진 약혼녀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이 재앙의 근원인 두 아이에게 향해 있었다. 경호원들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팔을 잡으려던 찰나였다. 다이너스티 홀의 정문이 다시 한번 조용히 열렸다. 이번에 들어선 사람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부인도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신사도 아니었다. 단정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청바지를 입은 한 여성이었다. 그녀의 옷차림은 이 장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지만 맑고 깊은 눈은 홀 안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소란의 중심을 향해 걸어왔다. 성난 파도처럼 밀려드는 기자들과 하객들 사이를 그녀는 마치 물 위를 걷듯 유유히 헤쳐나갔다. 그녀의 걸음에는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폭풍의 눈과 같아서 그녀가 움직이는 곳마다 소란스러웠던 홀, 아니 기이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여자는 마침내 단상 앞에 도착했다. 그리고 아이들의 앞에 서서 마치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들을 감싸 안듯 그들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강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기억 저편, 의도적으로 지워버렸던 한 페이지가 강제로 펼쳐졌다. 11년 전, 뜨거웠던 여름.
그리고 그 여름의 끝에서 차갑게 돌아섰던 여자의 얼굴. 이수연.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증오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다. 이수연은 강민혁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아서 그의 분노가 담긴 시선을 아무런 동요 없이 모두 받아내고 있었다. 오랜만이네요, 강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홀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히 들릴 만큼 명료했다. 강민혁은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경호원들을 물리고 이수연에게 다가가 오직 그녀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네가 감히 이런 짓을 벌여 원하는 게 뭐야? 돈 아니면 JX그룹의 주식이라도 원하는 액수를 말해. 하지만 그 대가로 내년과 저 애새끼들은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거다. 그의 비열한 말에도 이수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까지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경멸과 연민이 뒤섞인 강민혁이 평생 받아본 적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원하는 건 없어요. 난 당신에게 무언가를 구걸하러 온 게 아니니까. 그냥 내 아이들에게 아빠가 누구인지 알려주러 왔을 뿐이에요. 진실을 말이죠. 진실. 강민혁이 비웃었다. 그 진실이라는 게 대체 뭔데 10년도 더 전에 끝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망치려는 수작이 아니고 수작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더 잘 알 텐데요. 이수연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하고 다정했다. 한솔아, 한비야, 가자. 엄마랑 집에 가자. 네, 엄마. 쌍둥이는 언제 소란을 피웠냐는 듯 순한 양처럼 엄마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그 순간 정신을 차린 기자들이 벌떼처럼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이쪽을 봐주십시오. 아이들의 아버지가 정말 강민혁 회장님이 맞습니까? 두 분은 어떤 관계였습니까? 왜 하필 오늘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밝힌 겁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그들의 앞을 막아섰지만 이수연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아이들을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은 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진실을 가진 자의 여유였고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자의 당당함이었다. 결국 기자들의 벽이 갈라지며 세 사람이 지나갈 길이 열렸다. 이수연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혼돈의 다이너스티 홀을 빠져나갔다. 홀 안에는 쓰러진 신부와 산산조각난 결혼식, 그리고 재앙의 중심에 선 강민혁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방금 전까지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하게 서 있던 남자는 이제 수백 명의 조롱과 의심, 동정이 뒤섞인 시선 속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그의 완벽했던 가면은 깨져버렸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민낯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요란했던 그랜드 신라 호텔의 불빛이 백미러 속에서 점차 멀어졌다. 세 사람은 낡은 택시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방금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폭풍의 핵이었던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엄마의 양옆에 조용히 기대어 있었다. 한솔이는 주먹을 꾹 쥔 채 차창 밖을 응시했고 한비는 엄마의 트렌치코트 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붙들고 있었다. 이수연은 말없이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시선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화려한 넌사인과 마천루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 위로 명멸했다. 그 불빛들은 11년 전의 기억, 애써 묻어두었던 시간의 파편들을 수면 위로 끄집어내고 있었다. 시간은 11년 전,
KAIST의 한 연구실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의 이수연은 세상 물정 모르는 26세 유전공학 박사과정 학생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현미경 렌즈 속 세상과 유전자 시퀀서가 뱉어내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낡은 흰 가운과 질끈 묶은 머리, 두꺼운 전공 서적이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인류의 질병을 정복하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랑이나 야망 같은 세속적인 단어들은 그녀의 삶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 그녀의 세상에 강민혁이 처음 발을 들인 것은 흠뻑 비가 쏟아지던 여름날이었다. MBA 과정에 있던 그는 바이오 산업과 경영 전략이라는 공동 프로젝트를 핑계로 그녀의 연구실을 찾아왔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소부품 회사는 당시 대기업 납품에 목을 매던 JX그룹과는 거리가 먼 이름 없는 회사였다. 처음 본 강민혁은 야망으로 이글거리는 눈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이수연의 연구 데이터와 논문들을 단숨에 꿰뚫어 보았고, 그녀가 가진 지식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평가했다. 그는 그녀의 순수함과 열정을 비웃는 대신 그것을 존중하고 찬미했다. 수연 씨 같은 천재는 연구에만 집중해야 해요. 돈이나 행정 같은 더러운 일들은 나 같은 속물이 맡아야죠. 그는 매일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들고 찾아왔다. 그는 복잡한 유전자 코드에 대해 이야기하는 그녀의 말을 몇 시간이고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녀가 세상의 편견에 부딪혀 좌절할 때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다. 한강변을 함께 걷고 허름한 식당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미래를 꿈꿨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거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처럼 평생 대기업 눈치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내 손으로 직접 제국을 만들 거야. 대한민국을 뒤흔들 그런 회사. 이수연은 그런 그의 야망이 좋았다. 그것은 그녀의 과학적 열정과 맞닿아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의 연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고, 훗날 자신이 세울 회사에 그녀의 이름을 딴 최첨단 연구소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내의 두뇌와 나의 야망이 합쳐지면 우린 세상을 가질 수 있어. 수연아, 너는 내 제국의 여왕이 되는 거야. 그의 달콤한 속삭임은 이수연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의 야망을 사랑했고, 그 야망의 끝에 자신과의 행복한 미래가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그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주었다. 그녀의 지식, 그녀의 연구 아이디어, 그리고 그녀의 마음까지도. 시간이 흘러 강민혁은 MBA를 졸업하고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갔다. 그는 이수연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몇 가지 기술 특허를 이용해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키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바빠졌고 두 사람의 만남은 뜸해졌다. 이수연은 조금 서운했지만 그의 성공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그를 응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수연은 자신의 몸에 찾아온 변화를 감지했다. 두 줄이 선명하게 그어진 테스트기를 들고 그녀는 두려움과 동시에 기쁨을 느꼈다. 아이, 그와 그녀의 사랑의 결실이었다. 그녀는 이 소식을 들으면 민혁이 얼마나 기뻐할까 상상하며 서둘러 그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어딘가 달라져 있었다. 더 비싼 옷, 더 비싼 시계, 그리고 더 차가워진 눈빛. 그는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없었다. 이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고백했다. 민혁 씨,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힘껏 껴안아 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냉담했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잠시 동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마치 비즈니스 협상을 하듯 입을 열었다. 지워, 수연아. 네. 아이는 안 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수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가 상상했던 그 어떤 최악의 반응보다도 더 잔인했다. 무세훈,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미래를 약속했잖아요. 이 아이는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비즈니스야. 그는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나 태강그룹 윤 회장 외동딸이랑 결혼하기로 했다. 다음 달에 약혼식이야. 이 결혼만 성사되면 난 JX를 가질 수 있어. 네가 말했던 최첨단 연구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너에게 줄 수도 있어. 그러니 그는 테이블 위로 하얀 봉투 하나를 밀었다. 이 안에 충분한 돈을 넣어뒀어. 이걸로 수술하고 조용한 데 가서 몇 년 쉬다 와. 그러면 찰싹 이수연의 손바닥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레스토랑 안에 모든 것이 정지한 듯. 됐다. 그의 뺨 위로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 순간 이수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사랑, 믿음,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도 그의 야망을 위한 한낱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녀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녀의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차가운 분노만이 가득했다. 이 돈 필요 없어. 그리고 내 아이들, 당신의 야망을 위한 장애물이 아니야. 내 전부지.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다. 그날 이후 이수연은 강민혁의 세상에서 완벽하게 사라졌다. 그녀는 박사 과정을 그만두고 모든 연락을 끊고 서울을 떠났다. 조용한 소도시에서 그녀는 쌍둥이, 한솔이와 한비를 낳았다. 지난 10년 동안 그녀는 엄마로서의 삶에만 충실했다. 그녀의 비상한 두뇌는 세계적인 연구실이 아닌 두 아이를 위한 홈스쿨링 교재를 만드는 데 쓰였다. 그녀는 강민혁이 JX그룹을 세우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았다. 그가 약혼녀를 바꾸고 더 큰 권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지 않았다. 복수 같은 시시한 감정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가 원한 것은 오직 하나, 정의였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의 성을 바로 그 거짓의 증거인 아이들의 손으로 무너뜨리는 것.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서 추락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그녀는 10년을 기다렸다. 아이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강민혁이 자신의 성공에 도취해 가장 방심하게 될 그날을.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다. 엄마, 택시가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서자 한비가 엄마를 불렀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이수연은 생각의 바다에서 빠져나왔다. 그녀는 두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큰일을 해냈다는 성취감과 엄마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담겨 있었다. 이수연은 부드럽지만 강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니, 우리 딸, 이제 시작이야. 강민혁의 분노는 뜨겁게 폭발하는 용암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극저온의 액체 질소와 같았다. 아수라장이 된 결혼식장에서 돌아온 그는 JX그룹 타워의 최상층. 그의 집무실을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만들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집무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방금 전에 결혼식 영상이 소리 없이 반복되고 있었다. 두 아이의 당돌한 얼굴, 이수연의 차가운 표정, 그리고 자신의 일그러진 얼굴이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그의 앞에는 세 명의 인물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JX그룹의 법무팀장인 홍기택 변호사, 언론과 여론을 주무르는 홍보실의 박선영 상무, 그리고 그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경호 책임자 최 팀장이었다. 강민혁은 손가락으로 스크린 속 이수연의 얼굴을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차분했다. 저 여자를, 이수연이라는 존재를 이 사회에서 지워버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박선영 상무였다. 그녀는 날카로운 안경 너머로 스크린을 응시하며 말했다. 회장님, 이미 언론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주요 언론사 편집국장들에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추측성 보도 자제를 요청했고, 몇몇 인터넷 언론에는 광고 집행을 조건으로 기사를 내리도록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의 눈썹이 꿈틀했다. SNS가 문제입니다. 이미 영상과 사진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강민혁 쌍둥이, JX그룹 혼외자가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막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을 씌워야 합니다. 좋아, 그럼 그 프레임이라는 걸 만들어봐. 박선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켰다. 이수연, KIST, 박사과정 중퇴, 특이 경력 없음, 지난 10년간 사회활동 전무, 완벽하게 고립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녀를 비운의 천재가 아닌 과대망상에 사로잡힌 스토커로 만드는 겁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악랄했다. 우선 대학 시절 강민혁 회장에게 병적으로 집착했던 여자라는 소문을 퍼뜨린다. 돈으로 매수한 대학 동기들의 익명 인터뷰를 흘리고 그녀가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교묘하게 섞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들을 강 회장의 아이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모든 소동을 거액을 노린 치밀한 공갈 협박극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일명 꽃뱀 프레임이었다. 강민혁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인터넷 여론은 댓글 부대 풀어서 저 여자를 갈기갈기 찢어놔. 2번 다시 사회에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은 법무팀장 홍기택 변호사였다. 그는 법전만큼이나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즉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공갈미수 혐의로 이수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동시에 아이들이 제시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증거능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겁니다. 해당 검사가 불법적인 경로로 이루어졌거나 위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여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전략입니다. 이길 수 있겠나? 배업은 증거로 말하는 싸움입니다. 회장님, 우리가 가진 자금력과 정보력이라면 그녀가 가진 불확실한 증거 하나쯤은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강민혁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최 팀장에게 향했다. 그 여자와 아이들 24시간 감시해 누구를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심지어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전부 보고해, 단. 그는 경고의 눈빛으로 최 팀장을 쏘아보았다. 절대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마. 지금 언론에 눈이 쏠려 있으니 섣불리 움직였다간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대신 주변을 압박해 저 여자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명령은 떨어졌다. JX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오직 한 명의 여자와 2아이를 파괴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부터 세상의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수연 씨, 대학 시절부터 강 회장에게 병적인 집착 보여. 이런 제목을
단 기사들이 익명의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며 쏟아져 나왔다. 인터넷 뉴스 댓글창에는 이수연을 향한 인신공격과 비난이 들끓었다. 관심받고 싶어서 애들까지 파는구나. 돈 떨어졌나 보네. 10년 만에 나타난 거 보면 유전자 검사 결과도 조작일 듯. 요즘 세상에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나. 이수연의 작은 아파트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아파트 집주인은 갑자기 찾아와 집주인인 내가 직접 들어와 살아야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그녀가 생활비를 벌던 소규모 온라인 코딩 교육 업체에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녀를 해고했다. 더 불길한 것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 느껴지는 낯선 시선이었다. 아파트 단지 입구의 벤치,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 카페, 동네 슈퍼마켓 건너편, 검은 세단이 항상 같은 자리에 서 있었고 무표정한 얼굴의 남자들이 그들 모자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맹수의 그림자처럼 일상을 옥죄어 왔다. 진짜 공격은 아이들을 향해 시작되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한솔이의 무릎이 까져 있었다. 이수연이 놀라 약을 발라주자 한솔이는 덤덤하게 말했다. 어떤 형이 나보고 너희 엄마 꽃뱀이라며 그러길래 한 대 쳤어. 그러다 같이 넘어진 거야. 이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강민혁의 공격은 그녀의 예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저열하고 비겁한 방식이었다. 그는 그녀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의 세상을, 그녀의 아이들을 흔들어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날 밤 이수연은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내려다보았다. 한솔이와 한빈은 세상 모르고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울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싸워야 할 상대는 악마보다 더한 법과 돈과 여론이라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우편함에는 JX그룹, 법무법인에서 보낸 두툼한 고소장이 꽂혀 있었다. 책상 위에는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증명이 놓여 있었다. 창문 밖을 내려다보자 여전히 검은 세단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사방이 벽으로 막힌 듯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잠깐 두려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그녀의 눈은 이내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가득 찼다. 강민혁이 전쟁을 선포했다면 기꺼이 받아줄 생각이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이제 그녀에게도 아군이 필요했다. 이수연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 위에는 변호사 김지원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만큼이나 지는 것을 싫어하는 여자였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망설임 없이 번호를 눌렀다. 김지원의 법률사무소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심장부인 서초동의 낡은 건물 4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JX그룹 타워의 화려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금방이라도 페인트 칠이 벗겨질 듯한 좁은 복도를 지나야만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거대 기업과 권력을 상대로 한 수많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승리로 이끈 작지만 단단한 요새였다. 어서 와, 이수연. 10년 만인데 이런 식으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김지원은 대학 시절의 털털한 모습 그대로였지만 날카롭게 빛나는 눈빛만큼은 대한민국 최고의 인권 변호사다운 예리함이 번뜩였다. 그녀는 값비싼 명품 정장 대신 활동적인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사무실은 화려한 장식 대신 빼곡하게 들어찬 소송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수연은 그녀가 내민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강민혁의 방역,
언론의 왜곡 보도, 아이들에게까지 뻗치고 있는 비열한 압박까지 김지원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고 이수연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녀는 나지막이 욕설을 내뱉었다. 쓰레기 같은 놈. 내가 예전부터 알아봤어. 그놈 눈빛에 담긴 야망은 건강한 게 아니라고. 사람을 부품처럼 보는 그런 종류의 것이었지. 그녀는 책상 위에 널린 신문 기사들을 가리켰다. 모두가 이수연을 정신 나간 스토커 혹은 돈에 미친 꽃뱀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기사들이었다. 상황이 아주 안 좋아. 수연아, 여론전에서 이미 완전히 밀리고 있어. 놈들은 막강한 자금력으로 언론과 포털을 장악했어. 법정 싸움도 마찬가지야. JX 법무팀은 국내 최고의 로펌이야. 우리가 가진 건 고작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하나뿐이고. 솔직히 말해서 이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김지원의 현실적인 분석에도 이수연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진흙탕에서 싸우지 않을 거야. 지원아, 그럼 전장을 바꿀 거야. 여론이 아니라 법의 심판대 위로, 감정이 아니라 팩트 위로. 이수연은 자신이 지난 10년간 구상해온 계획을 꺼내놓았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들을 강민혁의 호적에 올리기 위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었다. JX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 첫째, JX그룹이 제기한 모든 소송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오히려 우리가 먼저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소송의 핵심은 단 하나. 법원 주관의 공개 유전자 검사였다. 김지원의 눈이 빛났다. 사설기관의 검사 결과는 얼마든지 조작 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양측 대리인이 모두 참여한 상태로 진행되는 검사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진실을 원하는 쪽은 우리고 뭔가를 숨기려는 쪽은 강민혁이라는 구도를 만드는 거야. 둘째, 언론의 왜곡 보도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지 않는다. 대신 결정적인 한 방으로 프레임 자체를 깨부순다. 이수연은 가방에서 낡고 먼지 쌓인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11년 전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민혁과 함께 찍었던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몇 장. 그가 보냈던 미래를 약속하는 이메일들을 출력한 종이 뭉치. 그리고 작은 mp3 플레이어 하나. 이게 왜죠? 대추, 이게 뭐야? 김지원 구지원이 물었다. 이수연은 mp3 플레이어를 김지원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그리고 파일을 재생했다. 스피커를 통해 11년 전, 아직 세상에 때 묻지 않았던 젊은 강민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금의 냉혹함 대신 꿈과 열정이 가득했다. 정말이야, 수연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기술들, 그거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내가 그걸 현실로 만들어줄게. 너의 두뇌와 나의 야망이 합쳐지면 우린 세상을 가질 수 있어. 너는 내 제국의 여왕이 되는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줄게. 음성 파일은 길지 않았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났다. 이것은 친자 관계를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JX그룹이 공들여 만들어낸 정신병자 스토커라는 프레임을 단번에 박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한때 미래를 약속했던 깊은 연인 관계였음을, 그리고 그의 야망의 시작에 그녀가 있었음을 증명했다. 김지원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수연을 연약한 피해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친구는 지난 10년간 칼을 갈며 완벽한 복수를 준비해온 무서운 전략가였다. 이걸 왜 지금까지 가장 효과적인 순간을 기다렸어. 그가 나를 가장 얕보고
세상이 나를 가장 비웃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김지원은 그날 오후 곧바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 이 소식은 그 자체로 새로운 뉴스가 되어 퍼져나갔다. JX의 고소에 맞고소로 대응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김지원은 대기업의 광고 압박에 굴하지 않기로 유명한 한 독립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다른 증거들은 모두 숨긴 채 오직 음성 파일 하나만을 단독으로 제보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그날 밤 9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단독 기사가 터져나왔다. 단독 입수, 강민혁 JX 회장 11년 전 육성 파일 공개. 내 제국의 여왕으로 만들겠다. 충격 발언. 기사는 순식간에 모든 포털 사이트와 SNS를 장악했다. 대중들은 강민혁의 현재 모습과 11년 전 사랑을 속삭이던 그의 목소리를 비교하며 충격에 빠졌다. 스토커와 꽃뱀이라는 단어는 힘을 잃기 시작했다. 여론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진짜 사랑했던 사이 맞네. 강민혁이 거짓말한 거였어. 제국의 여왕 완전 영화대사 아니냐. 저렇게까지 말해놓고 버렸다고. 이래서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 법정에서 DNA 검사하면 진실이 밝혀지겠지. 갑자기 강민혁이 불리해 보이는데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 저렇게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냐. 같은 시각 JX그룹 타워 최상층. 강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태블릿 PC로 그 기사를 보고 있었다. 스피커 카라하 루오 그조네니 마이치다 지분 노코에 가뉴 나가레테 있다. 카레와 지분가 간센니 와스레테 있다 카코노 약속구오 지분노 미미데 기카사레테 이마시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수연을 얕봤다. 돈 몇 푼에 울며 매달릴 줄 알았던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러왔다. 아이, 수, 연. 그는 이를 갈며 소리치고는 책상 위에 크리스탈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잔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조를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그의 판을 송두리째 뒤엎을 수 있는 퀸이었다. 이수연이 던진 음성 파일이라는 돌멩이는 강민혁의 견고한 왕국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파문을 일으켰다. JX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총수 리스크라는 단어가 경제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러나 강민혁에게 가장 치명적인 균열은 외부가 아닌 그의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태강그룹 윤 회장의 청담동 자택 응접실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흘렀다. 윤 회장은 콧수염을 매만지며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강민혁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결혼식이 파탄난 이후 장인어른이 될 뻔했던 남자와의 첫 대면이었다. 강서방, 아니 강 회장이라고 불러야겠지. 이제는 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대체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 자네만 믿고 내 귀한 딸을 맡기려 했는데 온 세상의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지금 우리 태강그룹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알고나 있나. 강민혁은 고개를 숙였다. 지금은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불찰입니다. 최대한 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겠습니다. 수습 어떻게 윤 회장이 비웃었다. 여론은 자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어. 스토커라던 여자는 졸지에 비련의 여주인공이 됐고 자네는 천하의 파렴치한이 됐지. 법원에서 DNA 검사를 하자는데
피할 방법이라도 있나? 그 문제는 저희 법무팀에서 알아서 할 겁니다. 설사 친자로 밝혀진다 해도 윤 회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강 회장, 정신 차리게. 이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야. 이건 사기야. 사기 자네는 혼외자를 숨기고 내 딸에게 접근했어. 우리 태강을 기만한 거라고. 이 결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겠네. 강민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가 가장 우려했던 시나리오였다. 태강그룹과의 합병은 JX그룹을 반석 위에 올려놓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이 결혼이 깨지는 순간 그의 제국은 완성되지 못하고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설득에 나섰다. 회장님, 이건 제 과거의 작은 실수일 뿐입니다. JX와 태강의 미래라는 더 큰 그림을 봐주십시오. 이 위기만 넘기면 저희는... 닥치게 윤 회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 딸의 인생보다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건가? 자네의 그 더러운 과거 때문에 내 딸이 평생 뻐꾸기 남편을 둔 여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바로 그 순간 응접실 문이 열리고 윤서현이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밑은 검게 그늘져 있었다. 최고급 실크 잠옷 차림이었지만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상 위에 우아한 신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배신당한 여자의 증오와 도끼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앞에 똑바로 서서 경멸이 가득 담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당신, 정말 그 아이들이 당신 아이들이야. 강민혁은 차마 그녀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더 확실한 긍정이었다. 윤서현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그럼 그 여자는 당신이 말했던 당신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라는 내 존재는 뭐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서현 씨, 그건 변명 따위 듣고 싶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난 당신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고 싶지도 않고 당신의 제국에 여왕으로 앉을 생각도 없어. 당신 같은 남자 옆에서는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녀는 아버지인 윤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아빠, 이 결혼 없던 일로 해주세요. 저 남자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윤서현의 선언은 강민혁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그의 구원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가장 잔인한 적이 되는 길을 택했다. 그녀는 사랑을 배신당한 여자의 상처를 무기로 삼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자존심과 태강그룹의 이익을 지키려는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그녀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이용해 강민혁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또 다른 가해자이기도 했다. 강민혁은 결국 빈손으로 윤 회장의 자택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그의 가장 강력했던 동맹은 이제 그의 등 뒤에 칼을 꽂을 가장 위험한 적이 되어버렸다. 그가 떠나고 난 뒤 윤서현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JX그룹 주식 지금이 8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JX바이오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했던 신약개발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하세요. 강민혁이 없는 JX는 빈 껍데기일 뿐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나 슬픔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분노와 냉정한 계산만이 남아있었다. 위기는 한 사람의 본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법이다. 강민혁의 위기는 그가 파트너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추악한 민낯까지도 함께 드러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태강그룹은 JX그룹과의 모든 협력 관계를 공식적으로 중단했다. 이 소식은 시장에 치명타를 날렸다. JX그룹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추락했고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강민혁은 사면촉에 몰렸다. 이수연이라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동시에 태강그룹이라는 내부의 배신자와도 싸워야 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이수연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린 윤서현과 태강그룹을 향해서도 불타올랐다. 그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배신한 모든 이들에게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시뻘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더욱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김지원의 사무실은 전쟁지휘 본부처럼 분주했다. 이수연이 던진 방역의 한 수는 강민혁과 태강그룹의 동맹에 균열을 일으키며 성공을 거두는 듯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더욱더 난폭해지기 마련이었다. 우리가 여론전에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강민혁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김지원은 새로 뽑아온 소송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치며 말했다. 오히려 태강그룹이라는 날개까지 잃었으니 JX그룹을 지키기 위해 더 악랄하고 필사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수연도 동의했다. 그녀의 눈은 창밖에 JX그룹 타워를 향해 있었다. 저 거대한 성이 존재하는 한 강민혁의 힘은 사라지지 않는다. 친자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가 가진 힘의 근원을 무너뜨려야 해요. 이 싸움을 완전히 끝내려면 그의 발톱을 뽑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심장을 찔러야 해요. 강민혁의 심장. 그것은 바로 JX그룹 그 자체였다. 하지만 수많은 법률과 회계장부로 둘러싸인 거대 기업의 심장을 어떻게 공격한단 말인가. 두 사람이 막막함에 빠져 있던 바로 그때 김주원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띵 하는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다. 암호화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해 있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었다. 메일의 내용은 짧고 간결했다. 강민혁 회장의 진짜 얼굴을 알고 싶다면 5년 전 드림바이오 인수합병 건을 파헤쳐보시오. 진실은 그곳에 있어. 당신과 같은 피해자로부터. 드림바이오. 이수연의 머릿속에서 희미했던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5년 전 JX그룹이 바이오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며 야심차게 인수했던 작은 신약 개발 벤처 기업이었다. 당시 언론은 강민혁의 탁월한 안목을 칭송하며 JX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대서특필했다. 이수연의 연구자로서의 본능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즉시 노트북을 켜고 드림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공개된 자료를 긁어모으기 시작했다. 인수 당시의 공시자료, 과거의 언론 기사, 관련 논문과 특허 정보까지. 김지원은 법조인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기업 등기 정보와 소송 기록을 뒤졌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조사 끝에 두 사람은 표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M&A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드림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던 혁신적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신기술 특허의 명의가 공식적인 인수 발표일보다 몇 달이나 먼저 JX그룹 쪽으로 이전되어 있었다. 또한 드림바이오의 핵심 연구원 여러 명이 인수 직전에 JX바이오로 이직한 기록도 발견되었다. 이건 정상적인 M&A가 아니야. 이수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에 속만 파먹고 껍데기만 나중에 사들인 것 같은 모양새야. 이건 기술 탈취에 가까워. 하지만 추측만으로는 부족했다. 내부의 증언이 필요했다. 김지원은 암호화된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만나주시겠습니까? 며칠간의 침묵 끝에 답장이 왔다. 만남을 약속하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시간과 장소가 적혀 있었다.
약속 장소는 인사동의 한적한 전통 찻집의 별채였다. 늦은 밤, 두 사람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을 때 방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한때는 비범했을 눈빛은 이제 깊은 패배감과 피로에 잠겨 있었다. 제가 드림바이오의 대표였던 오정석입니다. 오정석 대표. 그는 한때 대한민국 바이오 업계의 기리나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개발한 신약 기술을 강민혁에게 어떻게 빼앗겼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5년 전 오 대표에게도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했다. 그는 오 대표의 기술력을 극찬하며 JX그룹에 막강한 자본을 투자해 함께 세상을 바꿀 신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당신의 기술과 나의 자본이 만나면 이수연이 11년 전에 들었던 그 말과 똑같은 레퍼토리였다. 오 대표는 강민혁의 야망과 비전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옥의 시작이었다. 강민혁은 투자 협상을 진행하는 척하며 내부 정보를 빼돌렸고 거액의 연봉을 미끼로 핵심 연구원들을 매수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확보한 기술 데이터를 이용해 특허의 핵심 부분을 교묘하게 JX의 이름으로 먼저 등록해버렸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강민혁은 본색을 드러냈다. 그는 투자 약속을 파기했고 오히려 드림바이오가 JX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자금력이 없던 드림바이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고 결국 강민혁은 파산 직전의 회사를 헐값에 인수했다. 오정석 대표는 평생의 꿈과 기술을 모두 빼앗긴 채 비밀 유지 서약이라는 족수에 묶여 거리로 나앉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이수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의 방식은 1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변함이 없었다. 그는 사람의 꿈과 열정을 먹이 삼아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약탈자였다. 오 대표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꺼내놓았다. 강민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훔친 기술로 만든 신약의 임상시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임상 데이터를 조작했습니다. 김주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데이터 조작이라니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약의 효능을 부풀리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된 일부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습니다. 지금 JX바이오의 주가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끌어올리고 있는 그 기적의 신약은 사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거대한 사기극이라고요. 이제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친자 소송이나 기술 탈취 사건이 아니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범죄였다. 이수연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강민혁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자신의 과거를, 아이들의 존재를 숨기려 했던 이유, 그것은 단지 사회적 평판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의 성공 신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과 약탈, 그리고 범죄로 쌓아 올린 것이었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 거짓된 신화의 첫 번째 균열이었고 그 작은 균열이 댐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오정석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안에 조작되지 않은 원본 데이터와 강민혁이 산업 스파이를 통해 우리 기술을 훔친 증거들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도 없지요. 부디 내 연구와 내 인생을 짓밟은 저 남자를 심판해 주시오. 이수연과 김지원은 그 작은 USB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이제 그들만의 싸움을 위한 무기가 아니었다. JX 제국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핵폭탄이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는
열쇠였다. 두 사람의 어깨 위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내려앉고 있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세상을 삼키려는 거대한 괴물이었다. 사면초가 지금의 강민혁을 표현하기에 그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없었다.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고 믿었던 동맹은 등을 돌렸으며 세상의 여론은 그를 파렴치 안으로 낙인 찍었다. 그의 집무실은 연일 계속되는 긴급회의와 대책 마련으로 전쟁터처럼 변해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수비적인 법적 대응만으로는 풀리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낸 이수연이라는 존재를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었다. 방어만 해서는 안 되겠어. 강민혁은 법무팀장 홍기택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저 여자를 한 방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함정이 필요해. 그의 머릿속에서 위험하고 오만한 계획이 세워졌다. 그는 여전히 이수연의 본질이 돈에 있다고 믿었다. 그녀가 벌인 모든 일은 결국 더 큰 돈을 뜯어내기 위한 고도의 연극이라고 확신했다. 그렇다면 그녀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미끼를 던져주면 된다. 강민혁의 계획은 단순하고 잔인했다. 그는 이수연에게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다는 명목으로 비밀리에 만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합의금으로 1,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한다. 물론 그 만남의 장소에는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그녀가 돈을 받는 순간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변호인단이 들이닥쳐 그녀를 공갈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시나리오였다. 그의 변호사를 통해 아이들의 장래를 위한 진솔하고 사적인 대화를 원한다는 공식 제안이 김주원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제안서에는 합의금 1,000억 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김주원은 서류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다. 미끼야, 수연아, 이건 100% 함정이야. 강민혁이 순순히 돈으로 해결할 리가 없어. 저 돈을 받는 순간 너는 대한민국 최고의 꽃뱀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야. 하지만 이수연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다. 그녀는 함정의 냄새를 맡았지만 동시에 절호의 기회라는 것도 직감했다. 그가 함정을 팠다면 그 함정을 역이용해야죠. 그녀는 김지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강민혁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첫째, 만남의 장소는 JX그룹도 그녀의 집도 아닌 중립적인 장소일 것. 둘째, 대화의 전반부에는 변호사 없이 오직 두 사람만 만날 것. 아이들의 부모로서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셋째, 합의금은 그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다며 반드시 현장에서 현금화할 수 있는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로 준비해 줄 것. 강민혁은 그녀의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그는 그녀가 돈에 눈이 멀어 미끼를 덥석 물었다고 확신하며 자신의 완벽한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 어리석은 먹잇감을 비웃었다. 약속 당일 두 사람은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별채에서 마주 앉았다. 방 안에는 은은한 난향이 퍼져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민혁은 자신의 승리를 예감하며 여유롭게 찻잔을 들었다. 이 방의 모든 대화와 행동은 이미 완벽하게 녹화되고 있었다. 잠시 후 이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옷깃에는 작고 우아한 나비 모양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그 브로치는 사실 초고 성능의 녹음 및 영상 촬영 장치였다. 강민혁은 대화의 서두를 꺼낼 가치도 없다는 듯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1,000억 원짜리 수표가 담긴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돈이면 당신과 아이들이
평생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이걸 받고 내 인생에서 깨끗이 사라져줘. 그의 오만한 태도에 이수연은 수표 봉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당신의 진심 어린 인정이에요. 한소리와 한비가 당신 아들이고 딸이라는 걸 당신 입으로 직접 인정하세요. 녹음할 겁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못하게. 강민혁은 순간 당황했지만 어차피 함정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래, 내 아이들 맞아. 됐나? 이제 돈 받고 꺼져. 이수연은 그의 인정을 받아낸 후 마치 그를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화제를 돌렸다. 사실 당신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JX바이오 정말 괜찮은 거예요. 5년 전 드림바이오 인수건 뒷말이 많던데 오정석 대표는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입이 닳도록 칭찬했던 그 기술이잖아요. 강민혁은 그녀가 감히 자신의 사업에 대해 아는 척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듯 조롱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은 욕구를 참지 못했다. 오정석 그 양반은 시대를 읽지 못한 패배자일 뿐이야. 기술만 좋으면 뭐해. 그걸 돈으로 만들 줄 알아야지. 내가 아니었으면 그 기술은 연구실에서 그대로 썩었을 거라고. 약간의 잡음이 있었지만 비즈니스란 게 원래 그런 거야. 과정이 어떻든 결과가 모든 걸 정당화하는 거지. 그는 자신의 입으로 드림바이오 인수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음을, 그리고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용납된다는 자신의 비뚤어진 경영 철학을 떠벌리고 말았다. 이수연은 자신이 원했던 것을 모두 얻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1,000억 원짜리 수표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잘 알았어요. 이 돈 필요 없어요. 우리는 법정에서 봅시다. 그녀가 방을 나가려고 몸을 돌리는 순간 강민혁의 얼굴이 당황으로 일그러졌다. 계획이 틀어지고 있었다. 그는 다급하게 외치며 숨겨진 카메라를 향해 신호를 보냈다. 잠깐 돈은 가져가야지 이봐. 이 여자가 지금 돈을 요구했다고.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하지만 들어온 것은 강민혁이 부른 경찰과 변호인단뿐만이 아니었다. 그들 뒤로 김지원 변호사와 그녀가 부른 독립언론사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든 채 함께 들이닥쳤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강민혁은 돈을 거부하고 떠나려는 여자에게 억지로 돈을 쥐어주려다 현장을 들킨 파렴치한의 모습이 되었다. 그가 공들여 설치한 함정은 오히려 그의 추악한 민낯을 생중계하는 무대가 되어버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당황한 얼굴 위로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이수연은 김지원의 보호를 받으며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강민혁의 옆을 조용히 지나쳐 나갔다. 이 전투는 그녀의 완벽한 승리였다. 별채를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채 올라탄 후 이수연은 옷깃에 달았던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다 녹음됐어요. 지원아, 그 작은 나비 브로치 안에는 강민혁이 친자 관계를 인정하는 목소리와 드림바이오 인수건에 대한 그의 오만한 자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민혁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완벽한 함정은 그의 심장을 꿰뚫을 가장 완벽한 증거를 그녀에게 선물한 셈이었다. 서울가정법원 앞은 거대한 미디어 서커스장을 방불케 했다. 수백 명의 기자들과 유튜버, 그리고 이 세기의 재판을 직접 보기 위해 모여든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재벌 회장의 친자 소송, 그 마지막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강민혁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변호인단을 거느리고 법원 계단을 올랐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가면처럼 굳어 있었고 억지로 유지하는 듯한 당당함 속에는 감출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이 스며 있었다. 잠시 후 이수연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그녀의 곁에는 김지원 변호사가 든든하게 함께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세 사람은 조금의 위축도 없이 침착했다. 이수연은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듯 두 아이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조용하고 당당한 모습은 강민혁의 위태로운 오만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법정 안은 숨 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방청석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들어찼고 모두의 시선은 이제 막 자리에 앉은 재판부를 향해 있었다. 잠시 후 엄격한 표정의 여성 판사가 개정을 선언했다. 강민혁 측 홍기택 변호사가 먼저 나섰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을 거액의 양육비를 노린 한 여성의 계획적인 접근으로 몰아가며 이수연의 도덕성을 마지막까지 공격했다. 그의 변론은 유창했지만 이미 대중에게 공개된 증거들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드디어 김지원 변호사가 일어섰다. 그녀는 홍 변호사처럼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 그녀의 전략은 단순하고 그래서 더 파괴적이었다. 재판장님, 증거자료 갑 제1호증, 법원 지정감정기관에 유전자 감식 결과를 제출합니다. 서류가 재판장에게 전달되었다. 잠시 동안의 침묵 끝에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친자 관계 확률 99.9999%. 친자 관계 성립합니다. 단 한 문장으로 이 소송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끝났다. 강민혁 측 변호인단은 재빨리 양육비 협상 단계로 넘어가려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 애썼다. 하지만 김지원은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재판장님, 이해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친자 확인 소송이 아닙니다. 저희는 피고 강민혁이 지난 11년간 자신의 친자를 부정하고 은폐해온 동기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저지른 더 거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함이었음을 바로 이 자리에서 입증하고자 합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강민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홍 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라며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판사는 김지원의 주장에 설득된 듯 동기의 연관성을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하세요. 라며 그녀의 발언을 허락했다. 김지원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증거자료 갑 제2호증. 지난달 피고와 원고의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입니다. 스피커를 통해 강민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아이들을 인정하는 그의 목소리. 그리고 드림바이오 인수건에 대해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오만하게 떠벌리는 그의 목소리가. 이것은 그의 성품과 행동 패턴을 증명하는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증인 오정석님을 신청합니다. 김지원의 부름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중년 남자가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전 드림바이오 대표 오정석이었다. 그는 한때의 총기를 잃었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굳은 의지만은 선명했다. 그는 강민혁이 어떻게 자신의 기술과 회사를 약탈했는지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증언했다. 홍 변호사는 오정석을 인수 과정에 불만을 품은 전임자의 근거 없는 비방으로 몰아붙였다. 하지만 김지원은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재판장님, 마지막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JX바이오의 신약 임상시험 데이터와 오정석 증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 데이터의 비교 분석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전문가는 바로 원고 이수연이었다. 그녀의 유전공학자로서의 전문성이
이 재판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순간이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JX바이오가 제출한 데이터는 약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작되었고,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는 고의적으로 누락되어 있었다. 이것은 기업 비리를 넘어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재판장님, 김지원의 외침은 천둥과도 같았다. 그 순간 강민혁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전부 저 여자가. 저것들이 꾸며낸 음모라고.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판사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의사봉을 계속해서 내리쳤다. 강민혁이 발악하는 사이 방청석 뒤편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검사들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은 증거 자료들과 피고석의 강민혁을 향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신호였다. 마침내 판사의 판결이 내려졌다. 친자 관계 인정, 그리고 강민혁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 거액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문에는 그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재판부의 준엄한 꾸짖음도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진짜 심판은 법정 밖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JX바이오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이 실시간 속보로 터져나오자 JX그룹의 모든 계열사 주가는 역사상 유례없는 폭락을 기록했다. 그의 제국이 실시간으로 붕괴하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강민혁이 넋이 나간 얼굴로 법정을 나서는 순간 검사들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강민혁 씨, JX바이오 임상 데이터 조작 및 업무상 배임, 기술 탈취 혐의 등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했던 남자는 이제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하여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 속으로 끌려갔다. 같은 시각 이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법원 정문을 나섰다. 눈부신 햇살이 세 사람 위로 쏟아졌다. 그녀는 단순히 소송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고 짓밟혔던 진실을 바로 세웠으며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을 지켜냈다. 한 소리와 한 비가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아이들의 눈에는 세상을 바꾼 위대한 영웅을 바라보는 듯한 경의와 자랑스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고요한 새벽이 찾아왔다. 강민혁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재판 다음 날 JX그룹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거대 기업은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기나긴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1년 후 세상은 언제나 그랬듯 거대한 스캔들을 삼키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강민혁은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주가 조작, 업무상 배임, 임상 데이터 조작, 위중교사, 수많은 죄명이 그의 이름 앞에 붙었고 결국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되었다.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젊은 총수는 이제 죄수 번호로 불리는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면회조차 오는 이 없는 그의 텅 빈 눈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신기루였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자의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JX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며 가까스로 살아남았지만 바이오 사업부는 폐쇄되었고 수많은 계열사들이 매각되며 과거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렸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경영 역사에 가장 극적인 성공과 가장 추악한 몰락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이수연은 강민혁에게 복수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정의를 원했고 법의 심판이 내려진 후에는
더 이상 그의 인생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녀는 법원에서 판결한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았지만 JX그룹의 지분이나 경영권에 대해서는 단 1주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돈으로 자신의 진짜 꿈을 이루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 근교의 한적한 곳에 최첨단 시설을 갖춘 비영리 연구재단을 설립했다. 수연 희귀질환 연구재단. 그녀의 이름을 딴 그곳은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대 제약사들이 외면해온 희귀 유전병 치료제 개발에만 전념하는 곳이었다. 한때 강민혁과 함께 꾸었던 꿈. 하지만 이제는 그의 더러운 야망이 아닌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인류애로 채워진 새로운 꿈이었다. 그녀는 다시 흰 가운을 입었다. 그녀의 연구실에는 젊고 열정적인 과학자들이 가득했고 그들은 밤낮 없이 인류의 미래를 위해 연구에 매달렸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사는 미혼모가 아니었다. 세상의 편견에 맞서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이자 자랑스러운 두 아이의 어머니로 우뚝 섰다. 한소리와 한비는 11살이 되었다. 아이들은 지난 1년간의 폭풍우를 겪으며 놀랍도록 성숙해졌다. 더 이상 아빠의 존재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았고 엄마가 지켜낸 진실과 정의 속에서 안정감을 찾았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엄마의 연구소를 찾는 것을 가장 좋아했다. 복잡한 유전자 지도를 엄마에게 배우고 현미경으로 세포를 들여다보며 엄마의 꿈을 함께 공유했다. 어느 맑은 가을, 날 오후, 세 사람은 연구소 근처의 바닷가를 함께 걷고 있었다. 부서지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모래사장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던 한소리가 문득 물었다. 엄마, 그 아저씨는 지금 뭐해요? 아이의 질문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미움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순수한 궁금증이었다. 이수연은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저 멀리 붉게 물든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글쎄,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겠지.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아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이 길을 이렇게 함께 걸어가면 돼. 그녀의 목소리는 바다처럼 깊고 평온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강민혁이라는 남자는 더 이상 상처도 증오도 아닌 그저 지나가버린 과거의 한 페이지일 뿐이었다. 한비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다. 나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엄마랑 오빠랑 이렇게 셋이 있는 거. 이수연은 양팔을 벌려 두 아이를 힘껏 껴안았다. 그녀의 품속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석양빛을 받아 길게 하나로 이어졌다. 폭풍은 끝났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그들 가족에게는 마침내 따스하고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올지라도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진실을 지키려는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해낸 참이었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